기회 요인을 얘기할 때 기회 요인 그럼 일반적으로 기회 요인 찾는 거는 이제 SWOT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SWOT 분석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과정은 자료 수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료 수집을 할 때는 이제 쭉 몇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3단계의 기본을 두고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제품에 대한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우리가 생산하고자 하는 디자인 제품, 이 제품에 대한 모든 자료, 예를 들어서 자료 이제 제품에 대한 자료 그러면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개발된 기술적인 부분, 기술 자료, 아니면 뭐 재료에 관련된 자료, 또는 뭐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공법, 어떤 공법으로 만들었는지, 뭐 아니면 거기에 들어간 성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이제 그렇죠 제품에 대한 데이터 자료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여튼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수집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비자의 어떤 그 성향이나 소비자가 니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소비자가 갖고 있는 불만 요소가 뭔지 소비자는 어떤 쪽을 원하는지 소비자가 가져야만 되는 이유는 뭔지 이런 것도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 데이터를 다 찾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 소비자와 관련된 건 대부분 일반적으로 자료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죠. 뭘 원하는지, 뭐 어떤 불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직접 우리가 돈을 줘서 설문조사를 해도 되지만 이제 일반적인 것들은 그쪽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 이제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 정보통신부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상공부 같은 데 이런 데서 국가의 우리나라 세금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조사를 해서 그걸 매년 발표를 하고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받아서 사용해도 돼요. 분류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심리적 상태나 어떤 그 트렌드를 파악하는 이런 데 참조를 하게 되고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 경쟁사라 하면 시장 상황이죠. 마케팅 상황. 마케팅 속에서 시장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치열한 경쟁이 마케팅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강력한 우리의 경쟁사는 어디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장 강력한 경쟁사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피해 요소라든가 우리를 견제하고 있는 에너지라든가 이런 게 무엇인지 또 경쟁사가 갖고 있는 제품과 우리 제품과의 차이가 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게 세 번째 과정이 되죠. 이런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해서 그 자료 수집한 것 가지고 일반적으로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의 개념으로 조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이 가장 신뢰성 있는 게 1차 조사들이 되죠. 직접 조사 같은 거. 2차 조사는 뭐 논문이라든가 각종 기사 같은 이런 것들, 이론적 정보 이런 것들이고 3차 조사는 주로 뭐 이제 논문 데이터라든가 기사 데이터 이런 것들을 주로 되는데 이렇게 3차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거의 전반적인 자료를 다 수집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고 이것 가지고 이제 유용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찾아내고 이런 작업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면 일반적으로 조사에 면밀한 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것들이 면밀한 조사죠. 소비자에 대한 조사, 제품에 대한 조사, 경쟁에 대한 조사, 마케팅 시장에 대한 조사. 그런데 좀 더 실제로 나간다 그러면 이 현재 어떤 이 시대적 배경이나 국제적 관계 이런 것까지도 자료로 사실 이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많은 어떤 뉴스라든가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 쪽에서 많이 이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데이터를 조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빠짐없이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사를 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들을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여러분들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 보세요. 이게 다 이제 기본적인 조사 과정들을 좀 한 거죠.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분석할 때의 이제 기준은 일반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조사들을 이용해서 산업 분석과 광고 분석과 경쟁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산업 분석이라 하는 것은 산업 분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산업과 광고 사이에서 제품 분석이 나오죠. 제품 분석. 그다음에 산업과 경쟁 사이에서 시장 환경 분석이 되고요. 광고 분석과 경쟁 사이에서 소비자 분석이 되는데 조금 전에 계속 설명했던 제품 분석 시장 상황 분석, 소비자 분석 이 개념에서 이제
분석이 되고 자료로 분석이 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산업의 분석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광고 상황이나 경쟁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실제로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자세하게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거든요. 이렇게 해서 분석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산업동향 분석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 해당되죠. 제품과 시장 사이에서 이거는 주로 이제 시장 동향, 시장 규모, 경쟁 제품군, 시장 전망 등을 분석하는 거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큰 흐름, 아주 글로벌한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또 시장 동향을 보고 시장 구매를 보고 이게 다 어때요? 큰 아주 글로벌한 어떤 규모에서 숲을 보는 견지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너무 미세한 걸 보지 않고요. 넓게 봐서. 그래서 시장 규모라든가 발전 추이, 경쟁하는 제품군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활용한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제품 분석인데, 그죠? 제품 분석, 요거죠, 제품 분석. 이 제품 분석인데, 제품 분석은 제품 특성과 제품의 역사, 제품군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제품의 수명 주기 속에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바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수명 주기에 대한 설명은 뒤에 다시 나오니까 이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품 자체가 지닌 기능과 효능과 특성을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런칭 제품이라는 얘기는 신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제품일 경우 예상되는 매력도가 어느 정도인가. 신제품이 매력도가 없다는 얘기는 생명력이 끊어지거나 마찬가지죠. 신제품이라 하면 아직 다른 경쟁 제품이 없는 걸 전제로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신제품이 아니라 남의 걸 모방한 제품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제품이라 하면 경쟁 상태가 없는 상태, 새롭게 개발된 새로운 시장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쟁 제품일 경우 예상되는 매력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해보고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력이, 브랜드가 시장 지배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거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이 어떤 변화를 거쳐서 진화되어 왔는지, 현재 제품이 이루기까지의 어떤 변화의 과정 이런 것도 파악해 봐야 되고요. 제품 수명 주기 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작업이 제품 분석에 대한 기본 방법들이에요. 다음에 이제 그거 이러고 나면 소비자 유형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소비자 유형 분석은 이쪽이죠. 시장, 여기죠. 소비자 유형 분석, 여기. 그래서 소비자 유형이라 하면 메인 타겟, 소위 말하는 우리 제품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고객들, 그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인데, 이런 소비자의 특성과 구매 유형, 구매 동기를 알아보는 게 필요하고, 주요 소비 집단과 향후 소비를 유도하는 소비자 집단으로서 나눠서 볼 수 있다. 나머지는 뭐 연령이나 성별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차별가 나는지, 각 개인별로 태도나 성향이나 개성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지, 그다음에 브랜드 충성도라든가 브랜드, 그다음에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시장 경쟁 분석인데, 시장 경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내에서 우리 제품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들이 다 경쟁 시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요 경쟁사가 어떤 것인지, 경쟁 구조는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경쟁사 비교를 하고 포지셔닝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시장 경쟁 분석이 됐고, 주로 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포지셔닝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마케팅 환경을 분석하는데, 이 이미지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마케팅 환경이라는 건 시장 환경 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케팅 분석은 광고나 판촉 매장의 마케팅 활동상의 컨셉과 목표 청중과의 표현 전략을 분석하는 이런 과정이고요. 일반적으로 광고를 분석하기도 하고 판촉 정보를 분석하기도 하고, 경쟁 관계 속에서의 분석이 나타나고, 매체 유행이라든가 집행 패턴을 분석하고, 점유율을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환경 분석인데, 이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의 코로나19 상황은 아주 대표적인 사회환경 분석의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거죠. 코로나가 주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죠. 지금 어떤
나라 경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요. 아니면 뭐 산업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그 마케팅 환경도 변하고 있는 게, 과거에 매장 중심의 판매에서 이제는 스마트 그 쇼핑몰을 이용한 그런 구매와 다음에 유통도 택배 문화를 통한 유통 뭐 이런 시작으로 바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지금 2년 정도 지금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쪽에 거의 습관화되고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사용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누구나 쉽게 쓰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이제 일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환경은 정말로 이런 전체적인 산업 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기 따라서 광고 전략, 디자인 전략, 그리고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들 다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 환경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기술적인, 법률적인,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지기도 하고, 사회 분위기라든가 어떤 문화 동향이 이런 달라지고요. 또 문화, 법률, 정치, 경제 이런 쪽이 달라지고, 언론, 매체 분석 이런 게 달라지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6가지 관점에서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고 분류해서 비교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비교하는 과정에 아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라이프 사이클 잠깐 얘기했는데, 라이프 사이클은 이거는 제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어느 지금 그 시장 그 생명 주기가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늙어서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이 제품도 똑같이 이런 생명 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탄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시장이 점점 성장하죠. 사람이 키가 크듯이 이 제품에 대한 시장도 좋고 자라는 그런 성장기가 있고, 다 자라고 나면 이제 성인으로서 좀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 성숙기라고 하고, 성숙기가 어느 결정 지나가게 되면 서서히 쇠퇴기로 이어지는데, 쇠퇴기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의 어떤 그 기준을 잡지 못하면 완전히 이제 사라져가는, 망해가는, 도산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 기준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떤 제품이 어느 시점에 이제 탄생하게 되면 그걸 도입기라고 그러고, 이 탄생하는 도입기를 우리는 신제품 개발하여 마케팅 시장에 새롭게 출시하는 시기라고 얘기했어요. 도입하고 나면 이제 일단 처음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시장에 진입이 되면 판매가 될 수밖에 없죠. 아주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해당되는 사람 고객들이 막 구입을 하기 시작한다면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야. 근데 신장을 만약에 진짜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막 이렇게 시장이 성장했다 그러면 또 다른 경쟁사들이 이걸 놔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큰 시장이 있었네, 저렇게 성장하고 있네, 그러면 바로 또 이게 경쟁회사들 뛰어들어가서 금방 개발을 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막 이렇게 버리죠. 그러면 똑같은 제품군이 비슷비슷한 방법으로 각각 다른 어떤 특허를 통해서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소비자는 얻은 게 이제 처음에 한 개 있을 때는 그냥 그거 하나만 사면 되는데 2개, 3개 경쟁사가 생기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사야 될지 헷갈리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고객들이 굉장히 차갑게 되고 냉정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때요? 고객이 사지 않으면 그 시장은 떨어지는 거죠. 이제 쇠퇴하게 되죠. 빨리 금방 없어지는데, 어때요? 여기가 제품이 계속 좋다,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고 좋은 걸로 계속 이제 광고 때려가면서 하면 이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거야. 성장하다가 적당한 시점까지 성장하다가 성장이 먹게 되면 성숙기로 이어지다가 이 성숙기마저도 허물어지면 이제 쇠퇴기로 가게 되고, 이게 한 일생의 주기란 말이야. 이게 일생의 주기인데,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됐다고. 근데 이 과정서부터 계속 새로운 경쟁사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제품들이 자꾸 구제품이 되잖아, 금방. 새로 만든 제품은 항상 뭐라도 하나 첨부해서 만들죠. 새로운 기능성을 만들거니, 뭐 하여튼 디자인도 세련되게 나오든지, 재료가 더 뭐, 더 새로운 첨단화된 걸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 경쟁 회사들 새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더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됨으로 해서 기존 제품들은 이제 경쟁력에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는 거야.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 연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 여기 진행됐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정도 시점 되면 근데 시장이 진짜 포화가 된다는 거죠. 전 국민이 뭐 이 제품을 다 쓰는 이런 상태. 그래서 더 이상 뭐 사람이 없는 상태.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성숙기로 가는데, 이때도 성숙기로 갔다는 얘기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기존에 있는
재고 물량들이나 오래된 것들을 이제 폐기하고 새로운 걸로 리모델링하고 교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성장이 살아남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지고 만약에 롱런하는 제품이다. 한 번 사면은 100년 쓰는 제품인데 이러면은 이까지 살 때까지는 계속 팔리는데 요거 다 전체가 다 갖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안 팔리고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지속도 안 되게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어려움으로 닥치되니까 이때는 새로운 기능을 첨부시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포지셔닝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새로운 기능이 바로 우리는 업그레이드라고 그래요. 이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첨부해주면 또 그 새로운 기능 때문에 또 새로운 고객들이 또 구매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유지되는 게 이제 성숙기야, 성숙기. 그래도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한기 부딪히면 그때부터는 쇠퇴하게 되는데, 이게 쇠퇴기다. 이게 제품의 기본적인 생명 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생명 주기가 현재 우리 제품이, 우리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광고하고자 하는 제품이 어느 주기에 와 있는가를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신제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 이전, 요 단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입기 같은 경우 잠깐 보면 제품이 출시되어 처음 판촉량 활동이 막 이루어지는 단계, 이럴 때를 도입기라 그러고, 그때 런칭 단계를 런칭 단계, 또 런칭 시장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때의 시장 규모는 굉장히 작고, 그죠? 작지만 많은 돈을 투입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가격은 비싼 그런 상태고, 가격이 비싸지만 시소 가치가 있고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쉽게 사게 되고, 종이 좀 없는 사람들은 안 사고 기다리게 되죠. 시장이 좀 더 확대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제품의 생산가와 수통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때는 도입기에는 상품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고객들이 많지는 않지만 돈 많은 저수의 작은 수의 어떤 기업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서 자랑스럽게 그저 어깨를 피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약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새 제품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적극적인 고객이 되고,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광고 활동을 펼치는 이때가 도입기다. 이 도입기는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광고 전략에서 USP 전략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 USP 전략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저 상품 자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장점 아니면 기술적인 장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제품이 개발되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어떤 기술력, 그것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전략들을 USP 전략이라고 그러고, 바로 이때는 그런 당연히 도입기 제품은 어때요? 장점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그 장점이 USP의 기본 어때요? 아이디어 소스가 되는 거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그리는, 이건 뭐냐면 여기서 시장 새로운 아이디어의 어떤 가능성, 아니면 그 이슈, 창의적인 정도, 독창성 이런 것들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그렇게 완만하게 성장하는 제품이 있는 반면에 어떤 그렇게 급격하게 제품, 어떤 거나 급속도로 그냥 한 짧은 시간에 올라가고 딱 쓰러지는 이런 제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제품의 특장점이라든가 어떤 제품의 특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롱런하는 어떤 생명력을 가졌는가에 따른 차이가 있고, 또 지속적인 어떤 판촉 행사나 광고 회사나 마케팅 어떤 지원 같은 게 잘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빨리 올라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부하게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데, 너무 느리게 따라 올라가도 어때요? 초기에 돈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견디질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너무 빨리 이렇게 해도 그냥 회사가 너무 이렇게 부실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차근차근 알차게 구축하고 품질 관리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성장하다 보면 빈틈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게 이렇게 45도 각도로 쭉 올라가는 성장세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단계를 성장기라고 그러고, 이 주로 일반적으로 성장기는 어때요? 런칭 단계가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의 지속적인 시장이 확대되는 단계를 성장기라고 말한다. 이때는 당연히 매출이 상승하고요. 성장이 급속히 진행되어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매출액이 최고에 다다르게 되어 안정된 이익이 유지되는 단계의 시점이 되고, 치열한 경쟁 체제가 형성되어서 경쟁 제품이 범람하는 단계, 대량 생산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지는 단계,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성장기가, 이거 밑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성장기도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꺾이고 올라가 꺾이는 게 계속 반복되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요즘 이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같은 거 사용하다 보면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하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1년에 한 번씩이나 2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이렇게 추가로 만들어 간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 업그레이드가 실패하게 되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어느 단계에서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타이밍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기능을 추가해서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부터 지속되는 거, 이것도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때 우리는 성숙기라 그러고, 이 성숙기는 판매액이 최고 정점에 이른 상태고요. 시장 점유율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안정 시기를 이루고 있는 단계.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기업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만큼 축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의 조직도 상당히 팽배하고 이런 상태가 돼 있는데, 이때 어때요? 새로운 업그레이드에 실패하게 되면 시장이 금방 쇠락하기 쉬운데, 그럴 때는 어때요? 이런 지금 잘 나갈 때에 맞는 그런 뭐 투자해왔던 공장 건물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사람 인권 인재 이런 것들이 다 뽑아놓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어때요? 더 이상 판매가 진행이 안 되고 이익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유지되거나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기업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급속도로 회사의 명운이 사라지는 그때가 돼요. 그래서 이때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가기 전에 어떤 이거를 계속적으로 성숙기를 유지하거나 다시 재성숙기로 올라가도록, 성장기로 올라가도록 개발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도 어느 적당한 선에서 업그레이드라고 하는데, 완전히 어떤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어떤 그런 업그레이드 기술을 하게 되면 그때는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포지셔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장의 영역을 다시 지배적으로 찾고 만들어가는 영역, 이게 바로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어쨌든 여기서 성숙기에서 유지를 실패하게 되면 쇠퇴기를 다시 맞이하게 되고, 이렇게 쇠퇴기를 한번 맞이한 제품은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쇠퇴기로 떨어지는 이런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쇠퇴기를 맞게 되면 기업들은 엄청 당황하게 되고, 회사의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제품의 어떤 생산 라인을 축소하고 줄이게 되고, 사원들을 대거 명예퇴직을 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어느 대기업도 그렇고 어느 기업이든지 기업이 쇠퇴기를 맞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건 헤쳐나가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그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도입기에서의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랄까, 커뮤니케이션 컨셉을 도출 이론은 일반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성장기를 계속 이렇게 지속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서로 경쟁이 심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USP 전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제품을 다 아는 그런 단계가 되고, 이제는 경쟁 심화 속에서 우리만의 장점을 찾아내기 힘든 이런 단계가 되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부터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미지 아니면 어떤 만족도 이런 것들이 핵심이 돼요. 그래서 누가 사용하는 제품인가 뭐 이런 식으로 판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제품 모델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 그 모델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모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제품에도 좋아하는 일이 벌어지겠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 이미지 전략으로 가게 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다가 성숙기가 이제 어느 정도 기울어지면서 쇠퇴기로 전환하게 되면, 그때 하는 게 우리는 이제 포지셔닝 전략이라는 걸 통해서 새롭게 시장을 재개편해서 이제 개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이다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가 좀 굉장히 빨리 설명했는데 도대체 뭔지 알아들은지 모르겠어요. 책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 봤으면 좋겠어요. 핵심적인 거 얘기하면, 생명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제품의 생명 주기에 따라서 도입기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성장기, 이렇게 가는 게 성숙기, 떼는 게 쇠퇴기인데,
이렇게 성숙기와 쇠퇴기로 허물 이렇게 이렇게 꼬그라지는 것을 막는 게 기업의 어떤 운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기업에서의 목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 제품이 올라갈 만하면 꼭 경쟁사들이 뒤따 붙어서 우리 시장을 꺾어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분할해 간단 말이에요. 뺏어 간다. 그렇게 되면 위기를 맞게 되죠. 그때 이런 위기 맞기 전에 벌써 미리미리 빨리 다음 작품 차선책으로 다음 작품을 개발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경쟁사의 어떤 추격을 이렇게 뿌리치고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게 주로 이제 USP 전략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USP 전략. 그다음에 요 시점에서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브랜드의 이미지 아니면 브랜드의 분위기, 브랜드의 어떤 나름대로 캐릭터성 어떤 그런 상품 이미지 이런 걸 주로 가지고 광고 때리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전략인데 이거는 브랜드의 이름이라든가 네이밍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BGM이라든가 모델 전략 이런 걸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제품을 알리는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재탄생 요 시점에서 재탄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급속도로 시장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재탄생이 실패하게 되면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추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포지셔닝을 잡아서 이게 재탄생의 길로 올라가는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이 주로 이제 포지셔닝 전략이다. USP 전략, 브랜드 전략, 포지셔닝 전략. 이게 100%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뭐 서로 얼마든지 섞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USP 전략, 브랜드 전략, 포지셔닝 전략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전략 전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이제 업그레이드와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 쭉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제품에도 사람처럼 어때요?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삶을 누리는 성숙기를 거쳐서 쇠퇴하는 하나의 일생이 있다. 그래서 제품의 일생을 우리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말한다.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그렇죠? 제품의 일생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말한다. 제품 수명이 한 사이클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 다시 시작되는데 이건 뭐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포지셔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라이프 사이클로 시작해서 그 시장이 성장해 간다. 이 다양한 조건에 맞는 업그레이드를 반복하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 업그레이드를 반복해 진행한다는 얘기는 계속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어때요? 디자인과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신제품으로 탄생하게 되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펼쳐지고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전개되어 신제품 위상이 시장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쩌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신제품 개발하면 다른 제품은 다른 경쟁사는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혼자서 이렇게 그 시장을 진입해서 혼자서 막 이렇게 광고 때리고 하면 몇 배 힘들어요. 몇 배 힘든데 유사한 제품을 다른 경쟁사들이 같이 끼어들어서 같이 광고를 하게 되면 제품군 자체는 유사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의 광고가 계속 몇 배 많은 광고량이 이렇게 전달되면서 그 상품군 자체가 어때요? 소비자의 내 머릿속에 하나의 포지셔닝으로 완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을 펼쳐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보세요. 하나의 생명줄이 나타나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게 되는 이유는 이쪽에 새로운 새로운 제품이 이렇게 하나 출시되면서 새로운 제품은 반드시 여기보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치고 올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꼬꾸라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 또 다음 회사도 마치 이렇게 적당히 오다가 이쪽에 또 새로운 제품이 따라 치고 나면서 이걸 이제 다시 꼬꾸라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거죠. 시장이 확산되고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의 생활 주기의 패턴이다. 그렇게 하시면 자, 그래서 요때 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미리미리 대처하는 업체는 이렇게 살아 올라가는 거죠. 축광축 계단처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쉽게 그리면 그냥 쭉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꽁쭉꽁쭉 뛰어올라서 확대되어 간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걸 확실히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까 했던 목표 설정과 타겟 설정,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찾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다시 근본적으로 보면 자료를 막 거꾸로 찾고 뒤지면서 이 작업을 진행해 나가게 될 텐데, 그래서 잘 분석해보고, 어떤 분류해서 어떤 이 데이터라든가 자료 같은 거 분류해서 어떤 그 속에서 포괄적인 상황 분석을 하고 제품이 처해진 내적 상황과 외적 상황, 내적 상황과 외적 상황 그거 중요해요. 내적 상황이라는 거는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에 의한 대내적인 어떤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경쟁력,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을 방해하고 차단하는 어떤 잡음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게 내적 요소라면, 외적 상황은 주로 이제 아까 뭐 경제적 어떤 동향, 이제 전쟁 상황, 사회 문화적 동향 이런 것들이 대외적인 상황들이 될 수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시피 어떤 거 뭐랄까 아니 갑자기 제가 얘기를 금방 하려다 단어를 까먹었네. 이렇게 해서 기회 요인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반응을 찾기 위해서는 한번 볼게요. 수합 분석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수합 분석사인데 일반적으로 수합 분석은 상황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 쭉 분석했던 것들 결과 그것들을 통해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본 어떤 결과 그것들을 딱 데이터를 가지고 상황 분석의 어떤 이제 수합 분석에 활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제품의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으로 영향력 환경을 이렇게 감안해서 본다는 거고, 먼저 항상 내적 상황을 먼저 보게 돼요. 이 내적 상황을 통해서 대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약점, 우리의 어떤 스스로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점 중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걸 제품으로 개발했는데 제품 개발에 너무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자본이 부족해져서 광고를 못하는 거야. 이건 엄청난 약점이죠. 그죠? 내부적인 약점이잖아. 돈이 부족하다. 아니면 뭐 열심히 했는데 뭐 요즘 그런 사건 많이 벌어지죠. 뭐 광고를 잘못해갖고 우리 이번에 CS처럼 요걸 바가지를 먹고 소비자들이 떠나가고 있더라. 아, 그 심각한 것도 그 외적 상황이에요. 외적 상황,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존재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을 뽑아갖고 몇 가지 뽑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내부적인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없는가, 내부적으로 강점이 없는가 이런 거를 비교하면서 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장점과 이런 제품의 특성이 딱 매칭이 됐을 때 아주 파워풀한 힘이 되더라. 그러면 이거는 이 강점이라고 해요. 강점이 되고,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점 중에 특징들 중에 우리가 진짜 갖지 못한 어떤 약점들이 있었어. 그러면 그것과 매칭되는 부분 우리는 약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딱 찾아놓고 난 다음에 강점이 대외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파워를 영향을 미치는지, 대외적인 환경이 이 강점을 더 성화시켜주는지 아니면 감소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대외적인 환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걸 이 관점, 그래서 사업 분석에서는 강점과 약점의 개념, 그 다음에 대내적인과 대외적인 어떤 파워 이것들을 비교하면서 서합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서합 분석에서 S는 스트렝스, 그래고 강점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W는 이게 그죠? 위크니스라 그래갖고는 약점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O는 이게 오퍼튜니티라 그래갖고는 기회를 말하는 거고요. T는 여기다가 이제 위협, 트리트라 그래갖고는 위협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그 강점 요인이 먹고 약점 요인을 먼저 잡고 이렇게 차례 강점 요인과 약점 요인을 그죠? 대외적인 환경 속에서 기회 요인은 무엇이 되고요?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 요걸 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해요? 뭐 딱 기계적으로 찾아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함께 논의를 통해서 같은 조언들끼리 논의를 통해서 강점이 뭐가 되고 약점이 뭐가 되고 기회 요인으로 되는 게 어떤 게든지를 함께 논의를 하면서 잡아내는데,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 쓰이는 우리가 본 법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브레인스토밍 방식, 그리고 기록하는 것 자체 이제 러프 스케치나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보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케치 단계도 크게 두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전략 수립 과정에서 수합 분석 과정에서 사용하는 스케치 단계와 실제로 나중에 전술 단계에서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와
두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 이 사업 분석 단계에서의 아이디 스케치는 주로 언어 중심으로, 기록 중심으로 간다면, 실제로 이제 나중에 전술 중심의 어떤 마지막 분석은 그야말로 뭡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통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된다. 여기 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기됐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쓸어서 풀어서 하는 거니까 넘어가면서 보세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특징들과 제품의 특징이 한 묶음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의 어떤 자료들과 이게 비교하는 거죠. 특징들을 비교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거이고 우리 장점에 존재하는 것끼리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아주 좋은 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뽑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단계인 어떤 시장, 마케팅 현장의 경쟁 상황과의 분석을 통해서 뭐 다른 경쟁 관계에서는 어떤지를 보고 이 세 가지를 다 비교됐을 때의 강점을 갖고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다 기록하면 돼. 그것들이 바로 이 강점이 되고요. 거기서 또 어때요? 그런 그 세 개들 비교하는 과정에서 약점이 생긴 것이 우리의 약점이 돼요. 이 약점은 우리가 어때요? 약점은 고객에게 우리가 보여줬을 때 우리가 칩으로 당할 수 있는 약점이에요. 약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죠. 약점을 최대한 커버함으로 해서 어때요? 약점을 막아줌으로 해서 다른 어떤 고객들에게 경쟁사에 비해서 우리가 뒤진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은 보완하는 쪽에서 아이디를 잡을 수 있고, 강점은 어때요? 더 강화하는 쪽에서 아이디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학 분석은 이렇게 SWOT 그래서 SWOT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옆에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경쟁 요인, 부정 요인으로 보고, 긍정 요인에서 당연히 강점이 나오고 부정 요인에서 약점이 나오는데, 내적인 환경 속에서 이걸 본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제품 자체에서, 우리 회사의 조직 내에서, 우리 회사의 어떤 자본력 내에서, 우리 회사의 유통 어떤 구조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잡혀있는,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이 강점 요인, 요것이 대외적인 요인 속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찾게 되면 우리에게 기회로 오는 거예요. 이 강점이 대외적 요건에서 어떤 에너지가 강화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기다 우리가 딱 기록해서 내적 어떤 강점으로, 그죠?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게 되고, 또 반대로 이 부정적인 약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걸 어떻게 계속 해결하는 쪽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약점을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하나 나중에 첨부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첨부되고 나면 그때는 바로 이것이 기회 요인으로 이동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 SWOT 분석을 통해서 대외적인 환경 속에서의 강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 기회 요인으로 보고, 그리고 다음에 이런 외적인 요인 가운데서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 이 약점이 어떻게 위협을 우리가 가하는 요인 속으로 되는가를 보고 찾아서 기록하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표를 찾아서 기록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강점에 대한 강화 방안은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약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제시할까. 요거는 어때요? 약점, 요거는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강점은 굉장히 좋은, 그죠? 굉장히 자랑거리니까 이건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것이 내부적으로는 장점인데 외적인 요인에서 비교했을 때는 아니더라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생명력이 사라지기 쉬운 거예요.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지만, 근데 가능하면 외적인 요인 가운데서도 더 강화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건 이제 우리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제가 진도를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1시간 내에 설명 끝내려고 막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1시간 내에 거의 끝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문제풀이인데, 사례 연구 2개 하고 나머지 다 문제, 수학 분석 표를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수학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 어떤 제품이든지 충분히 이렇게 털어내놓고 광고하거나 이렇게 선전할 만한 장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쇼핑몰 같은 거 이렇게 가보면 어떤 제품 하나 판매하는 어떤 쇼호스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다양한 얘기와 자랑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것들이 다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하나의 그 제품의 특징들이에요. 그죠? 이것들이 뭐, 어떨 때는 막
5개, 6개, 이럴 때는 막 20까지 이렇게 되는 제품도 있고, 어떤 건 제품이 뭐 장점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있고, 있겠지만, 이 대부분 제품들은 그동안에 필요한 많은 기능들이 포함시켜서, 아니, 개발할 때부터 몇 가지 기능을 첨부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자랑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그래서 뭐, 재료에 관한 자랑, 디자인에 대한 자랑, 어떤 기능에 대한 자랑, 그 다음에 효율성에 대한 자랑, 뭐, 아니면 기술력에 대한 자랑,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특성들이 되는데, 그것들 중에서 그냥 무조건 다 뽑는 게 아니라 일단은 뽑아놓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경쟁 시장 속에서의 우리만의 우뚝 서는 자랑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떨 때는 2-3개 나올 수도 있고 뭐 4-5개 나올 수도 있고 1개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요런 정도는 진짜 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다. 이런 것들을 뽑아낸 거를 우리는 이제 강점이라 그러는 거예요. 강점 얘기도 나열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기해 보면 새롭게 적용된 기술,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죠. 새롭게 적용된 기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의 여기다가 막 강점에 포함시키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어떤 더 강력해진 기능,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기능성, 어떤 기능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그냥 다른 병약으로 치료를 개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이제 또 어떤 제2의 기능이 있고 엄청난 게 있더라. 그런 거 발견하게 되면 그런 것도 또 강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꼭 신제품이나 업그레이드 기술이 아니다 할지라도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도 얼마든지 어떤 경쟁 상황 속에서 다른 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좋은 강점이 돼요. 그런 것도 구주로 찾는 거라 보면 되고요. 약점이라는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좋은데, 우리께 너무너무 좋은데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의 제품이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면 사는데 우리 거는 1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약점이 되는 거죠. 고가 정책이어서 더 좋게 될 수도 있을 때에 따라서는 고가 정책,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판매하는 마케팅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약점이에요, 약점. 고가 가격도 약점이 되고요. 아니면 우리 거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요즘 이제 백신 중에서 그 어디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로 그거를 저장해야 되고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 약국이나 아무 병원에서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약점이에요, 약점. 그래서 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할 수 있다. 이게 약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적 요인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강점과 약점 찾아보는 그런 거라는 거고요. 이 다음에 밑에 있는 이 기회나 위협은 이렇게 강점들 가지고, 강점에서 뽑히는 가지고 여기 기회를 찾는 거지 전혀 새로운 걸 기회 찾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거는 황당한 거지, 대략. 여기 강점에도 더 가지 못한 기능을 가지고 기회를 본다?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강점으로 뽑혀 있는 것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것을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기회 요인을 하게 되는데, 그건 예를 들어서 뭐 외적인 요인과 아니면 어떤 사회적 어떤 변화된 요인과 아니면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 아니면 문화적 상황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이제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위험 요인은 그런 상황 때문에 생기는 오늘 위협 요인들 있죠.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전쟁 때문에 그냥 기름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자동차 판매가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찾는 거죠. 그래서 요 표 하나만 딱 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펼쳐나가야 될지 바로 알게 되고, 여기서 컨셉을 도출하게 되고, 여기서 고객에게 타겟은 이 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메인 타겟을 찾으면 되게 찾기 쉬워요. 메인 타겟 찾기도 쉽고 목표 설정하기도 되게 쉬워지고 이것 가지고 컨셉 잡기도 쉬워지고, 이렇게 해서 이 소압 분석을 통해서 기회 요인을 찾는 이 과정을 제대로 똑소리 나게 만들고 나면 여러분 여기서 얼마든지 기회 요인을 발견해서 디자인도 만들어갈 수 있고 광고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198쪽이죠. 198쪽. 사례 연구 1부터 2, 3, 4 이렇게 쭉 있는데, 사례 연구 2개 있고요. 오른쪽에 190쪽 가면 연구 문제 있고 그런데,
요거를 사례 연구 1, 2만 제가 같이 여러분 설명하고 나머지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한국 야쿠르트의 건강음료 중에 쿠푸스라고 있어요. 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사실 제가 이거 매일매일 이거를 돈을 주고 먹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봤어요. 쿠푸스의 사업 분석을 했더니 이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야쿠르트라는 그 야쿠르트 아줌마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거. 그래서 굳이 따지지도 않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신청해서 먹게 됐고, 높은 인지도가 이게 강점이고요. 다음에 이 쿠푸스라는 게 간 기능을 굉장히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약 효과가 있는데 그게 쿠푸스예요. 그래서 간 기능 강화 쿠푸스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강점 요인이 되고요. 다음에 이거와 같이 뭐가 되냐면 헛개나무에 추출되어 있는 어떤 그 진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뭐 좋다고 그래요. 다들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건 또 강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크 시절 수출물에 이게 들어가 있대요. 이것들 굉장히 자랑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이렇게 막 광고나 이런 거 할 때 자랑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특성에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뽑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쭉 이제 나이를 해보면 아 요런 특징들을 갖고 여기서 강점이구나. 여기에 비해서 이제 약점을 뽑았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 그래서 비싼 가격.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이 뭐가 있냐 보니까 방판만 팔고 매장에서는 팔질 않아. 그러니까 방판으로 고객 접점이 어때요? 제한된다. 방판 아줌마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쿠푸스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 이런 어떤 약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내가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외적 요인 속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보니까 당시에 이걸 내가 이거 작성할 당시에 건강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되게 많아갖고 막 여러분들 일반 그 방송 같은 데도 보면 전부 다 건강 얘기만 나오고 그래요. 특히 간 기능 얘기 이런 거 막 많이 나와. 그래서 그때 이 제품이 출시됐기 때문에 건강식품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시점이었고 피로와 숙취로 고생하는 중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정보가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그 시대와 맞는 거죠.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그 시점과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기회 요인으로 찾아. 그렇다면 이 많은 것 중에서 요 부분을 가지고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런 기능을 한 게 뭐냐? 피로와 숙취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은 바로 간 기능을 강화하는 기능이고 헛개나무 추출물 요 세 가지가 그대로 포함돼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요 하나하나를 말해줄 수도 있지만 요걸 그냥 이렇게 피로와 숙취를 많이 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잡아서 그 사람을 공격하면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위험 요인을 보니까 이게 많이 팔리고 하니까 유사 제품이 되게 출시해가지고 그게 이제 위험 요인으로 접근됐고 치열한 경쟁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해서 시장이 포화되어 있더라. 이런 게 이제 위험 요인으로 왔다는 거죠. 이렇게 찾아보는 거거든요. 요거 가지고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방향을 제가 위에 스왓 분석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제 이 방향인데 발향으로 되네. 방향 설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광고의 어떤 컨셉을 잡는다 그러면은 그죠? 피로와 숙취로 고생하는 중년에게 그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스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전략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러면 요거로 타겟을 정해놓고 타겟 정해 어떠한 사람에게 피로와 숙취로 매일매일 고생한 누구에게 그죠? 헛개나무 추출물과 간 기능 강한 쿠푸스가 들어있는 이 쿠푸스를 제공해주면 몇 년 동안 먹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해서 만들면 돼요. 어차피 이거는 자료를 수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지금 다 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문제를 제가 또 가상으로 낸 거니까 여러분들 가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임의로 가상해서 푸는 거예요. 제가 상상해서. 갤럭시 이제 A7 이거 할 때가 이제 몇 년, 2년 전인가요? 그래서 A7의 스왓 그 분석 사례를 통해서 분석법을 제대로 배워보자 해서 보면 강점을 찾았더니 미디안 디자인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미디안 디자인. 여기에 첨단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방수 기능이 들어있더라고요. 방수 기능.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AI가 이때부터 지원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되게 수명 길어서 일주일 가는 배터리가 있더라. 가장 빠른 CPU 처리 속도가 붙더라. 그때 당시에요. 그것들을 내가 이제 이렇게 강점으로 줬고 또 여기도 약점. 거의 약점은 이제 가격 등등인 게 되게 많아요. 비싼 가격. 그렇게 됐고. 요걸 가지고 이제 외적 요인의 기회 요인을 찾으니까 기술력에 대한 높은 소비자 인식, 이 소비자들이 이 삼성 갤럭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어떤 이런 기술력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내가 기회를 잡았고요. 서비스 지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굉장히 높았더라. 기존 고객들의 높은 충성도를 갖고 있어서 한 번 쓴 사람들이 계속 재구매하는 그 재구매의 영향이 굉장히 높더라. 이건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 요인이 되죠. 요쪽에다 공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 타겟은 재구매를 계속 할 수 있는 우리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다라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뢰성과 인식, 소비자 인식 속에다가 우리 제품을 넣어주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미지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략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간단히 풀어봤고요. 연구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푸시는데 연구 문제가 몇 문제냐면 5문제예요. 하나, 둘, 셋, 넷, 5문제고 마지막에는 그 직접 그 연구 문제 6이 있는데 이름 잘 보세요. 연구 문제 1부터 5까지는 제가 항상 여기 밑에다가 연구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걸 이렇게 보셔서 문제가 6개인데 연구 문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이 제품을 가지고 갤럭시 A8이나 뭐 앞에 있던 제가 A7이나 비슷한 거니까 그죠? 한번 참조해 보시죠. 한번 일단 풀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문제를 풀게 하는 이유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품마다 뽑을 수 있는 능력, 이걸 뽑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좀 나름대로 익히게 하기 위해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난 다음에 요것들을 한 것들을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해 주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개 제출하기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다 쭉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서 파워포인트로 과제로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출발.